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발딛고 사는 세상의 이면을 탐사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드라마를 통해 접해보셨을 이름 피키 블라인더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자에 숨긴 면도날, 안개 자욱한 영국의 공업도시 버밍엄, 그리고 폭력으로 자신들의 제국을 건설하는 한 가족의 모습. 아마 피키 블라인더스 하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화려한 스타일과 전설적인 이야기 뒤에는 단순히 한 깡패 집단의 성공 신화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피키 블라인더스의 진짜 이야기는 거리의 깡패들이 어떻게 거대한 기업 제국으로 진화했는지에 대한 경제사입니다. 범죄 조직이 어떻게 비즈니스와 금융, 그리고 권력의 도구를 활용해 생존하고 성장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죠. 그리고 이들의 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뒷골목의 좀도둑질과 보호비 명목의 갈취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움직이는 금융 시스템의 초기 모델을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 되기까지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세련되고 강력한 모습과 달리 실제 역사 속의 피키 블라인더스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9세기 말 버밍엄은 산업혁명의 중심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극심한 빈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왔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수많은 남성들, 공장에서 안정적인 일을 찾지 못한 가난한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갱단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피키 블라인더스는 당시 버밍엄에 존재했던 수십 개의 갱단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10대를 갓 벗어난 청년들이었고 그들의 무기는 벨트버클, 주머니칼, 그리고 주먹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회의실이 아닌 자신들의 구역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의 첫 사업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길거리에서 행인들의 주머니를 털고 동네 상점들을 협박해 보호비를 뜯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약자로부터 부를 직접적으로 빼앗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금융 시스템이었습니다. 힘이 곧 돈이었던 시대의 단면이죠.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르면서 이야기는 바뀝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영국 사회는 빠르게 현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직은 더욱 체계화되었고 거리의 무분별한 폭력만으로는 더 이상 생존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갱단들은 살아남기 위해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범죄의 역사는 흥미로운 경제사로 전환됩니다. 바로 범죄가 사업이 되는 순간입니다. 피키 블라인더스를 비롯한 다른 갱단들은 불법적으로 번 돈을 술집, 클럽, 그리고 경마 도박 사업을 통해 세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정치인, 경찰, 사업가들의 환심을 샀고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계약서, 위장회사, 심지어 합법적인 투자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숨기고 불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혼란스러운 거리의 폭력처럼 보였지만 그 실체는 기업 전략의 초기 단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버밍엄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도 조직범죄는 비슷한 진화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뉴욕과 시카고의 이탈리아, 아일랜드계 갱단들은 피키 블라인더스와 똑같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폭력은 영토를 점령할 수 있지만 제국을 유지하는 것은 금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1920년대 금주법 시대의 밀주 사업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갱단들 중 현명한 자들은 그 돈을 재투자했습니다. 그들은 양조장, 운송회사, 나이트클럽과 같은 합법적인 사업체를 사들여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수직 계열화를 구축했습니다. 술의 생산부터 유통, 그리고 최종 소매까지
모든 파이프라인을 완벽하게 통제한 것입니다. 이것은 갱스터의 얼굴을 한 완벽한 기업 모델이었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피키 블라인더스는 거리의 갱단으로서는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보여준 모델, 즉 범죄의 기업화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에는 사비니파나 메시나파와 같은 새로운 갱단들이 경마장 도박을 장악하고 정교한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주먹 대신 회계사와 변호사를 고용했고 장부를 기록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주머니 속 현금 뭉치가 아니라 자산과 투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새 경마장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업가들과 구별하기 힘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경제사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범죄의 지하 세계와 존경받는 비즈니스 세계 사이에 명확한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선은 때로는 희미하고 때로는 존재하지조차 않습니다. 피키 블라인더스의 후예들은 결국 은행가, 투자가, 정치인들과 같은 공간에 앉게 되었습니다. 도박으로 세탁된 돈은 공장을 짓기 위해 모은 자본과 예견상 다르지 않았고 협박으로 받아낸 빚은 법원의 판결로 집행된 계약과 그 결과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경우 모두 부는 한 곳으로 모이고 권력은 공고해졌습니다. 차이점은 그것이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느냐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 패턴은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거리의 깡패는 조직범죄가 되고 조직범죄는 기업이 되며 결국 그 기업은 정부와 구별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빈민가에서의 생존투쟁으로 시작된 것이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금융 시스템을 통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피키 블라인더스의 이야기는 돈과 권력이 어떻게 스스로를 전문화하고 합법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폭력은 제국의 기초를 다질 수 있지만 제국을 완성하는 것은 언제나 금융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발견됩니다. 일본의 야쿠자는 17세기 길거리 도박꾼과 사회 부적응자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20세기에는 완벽한 기업형 조직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양복을 입고 사무실을 열고 명함을 돌리며 건설, 금융,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투자했습니다. 심지어 분쟁 해결, 계약 이행, 대출 제공과 같이 마치 정부가 해야 할 것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일본 기업들에게 야쿠자와 거래하는 것은 은행과 거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방식이 강압적일 수는 있었으나 그 구조만큼은 합법적인 기관들과 놀라울 정도로 동일했습니다. 이 모델을 가장 극단적으로 완성한 것은 라틴 아메리카의 마야 카르텔입니다. 소규모 밀수 집단으로 시작한 그들은 생산, 운송, 유통, 심지어 브랜딩까지 통제하는 거대한 수직 계열화 기업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루는 마약은 단순한 금지품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제품처럼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움직였습니다. 카르텔은 수십억 달러를 은행을 통해 세탁하고 부동산과 농업에 투자했으며 심지어 IT 기술 분야로까지 사업을 다각화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홍보 전문가까지 고용했죠. 피키 블라인더스처럼 그들 역시 갱스터와 사업가의 경계를 허물었고 마침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조직범죄와 기업 자본주의는 종종 동일한 논리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부를 축적하고 통제력을 강화하며 규제기관과 정치인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둘 다 금융 시스템이 거의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암시장에서 시작된 사업이 재투자와 시간이라는
단순한 과정을 통해 합법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깡패는 오늘의 거물이 되고 어제의 카르텔 보스는 내일의 부동산 재벌이 됩니다. 이 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 근저에 있는 경제적 유인이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거대 기업들을 볼 때 그 기원과 방식에 대해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기업들 중 다수는 의심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독점적인 관행 위에, 다른 기업은 노동 착취 위에, 또 다른 기업은 규제 회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범죄와 기업의 구분은 종종 누가 법을 만드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한때 밀수였던 것이 무역이 되고 갈취였던 것이 수수료가 되며 자금 세탁이었던 것이 투자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금융 시스템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 기업들은 많은 정부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그들은 법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 자금을 지원하며 세계 무역의 규칙을 결정합니다. 그들의 제국은 모자에 숨긴 면도날이 아니라 수백 페이지짜리 법률 계약서와 거대 로펌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학관계는 피키 블라인더스를 움직였던 것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권력은 흐름을 통제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돈의 흐름, 상품의 흐름, 그리고 영향력의 흐름. 1900년대 버밍엄이든 오늘날의 월스트리트든 이 흐름을 통제하는 자가 진정한 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심리학적인 교훈도 있습니다. 피키 블라인더스는 공포가 자본의 한 형태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두려워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현대 금융에서도 공포는 여전히 자본으로 작동합니다. 뒤처질지 모른다는 공포는 투기 거품을 만들고 채무 불이행에 대한 공포는 높은 이자율을 정당화하며 시스템 붕괴의 공포는 정부의 구제 금융을 이끌어냅니다. 전술은 훨씬 더 교묘해졌지만 공포가 지렛대를 만든다는 근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피키 블라인더스의 논리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더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을 뿐입니다. 한때 벨트와 칼로 싸웠던 갱단들은 돈과 권력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폭력과 금융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제국을 건설하는 서로 다른 단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영토를 장악하고 그 다음엔 계약을 장악하고 마지막엔 정부를 장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리의 갱단이 기업 제국으로 가는 길이며 우리 경제 역사의 많은 부분을 형성해온 경로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거대한 기업 로고가 박힌 마천루를 감탄하며 바라볼 때 기억하십시오. 그 거대한 제국들 중 다수는 버밍엄의 뒷골목보다 더 박지 않은 그림자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얻는 진정한 금융교육은 회계 기술이나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권력이 어떻게 그 기원을 숨기는지, 그리고 경제 역사가 존경받는 사업가들뿐만 아니라 CEO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운 거리의 싸움꾼들에 의해서도 쓰여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통제력에 있습니다. 자본에 대한 통제, 영향력에 대한 통제, 그리고 합법성에 대한 통제. 피키 블라인더스는 이것을 작은 규모로 배웠고 글로벌 기업들은 거대한 규모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자신의 경제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교훈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깨끗한 돈과 더러운 돈이라는 신화에 속지 마십시오. 모든 돈은 결국 같은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시스템을 통제하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움직일 때 스스로를 보호할 위치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드렸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의미 있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고 구독해 주신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탐사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키 블라인더스는 단순한 갱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금융세계의 예고편이었습니다.